1939년 할리우드의 한 프로듀서가 외쳤던 이 말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역설이 되었습니다. 저 여자를 스칼렛 오하라 역에 캐스팅하면 내 모자를 먹겠소. 그가 가리킨 여배우는 바로 비비안 리였죠. 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들은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위해 1,400명이 넘는 배우들을 오디션 보게 했습니다. 폴렛 고다드, 캐서린 헵번, 베티 데이비스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원작 소설 속 스칼렛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한 작은 극장에서 공연하던 무명 배우 비비안 리의 사진 한 장이 프로듀서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사를 바꾸는 순간이 되었죠. 그녀였어요. 바로 그 눈빛이었죠. 비비안 리는 영국 다르질링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령 인도에서 영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죠. 13살의 나이에 영국의 사립학교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이국적 악센트를 가진 아웃사이더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과 편견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발음 연습을 하고 연기 수업을 받으며 자신을 갈고 닦았죠. 그리고 마침내 18살의 나이에 왕국 왕립예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쁘긴 하지만 배우가 되기엔 부족해요. 입학 첫날 한 교수가 그녀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 리는 이런 말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연습했고 졸업 공연에서는 전교생 중 가장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죠.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급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리 홀먼과의 결혼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죠. 하지만 비비안 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작은 극장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 당신의 연기는 마치 불꽃 같아요. 로렌스 올리비에의 이 한마디는 비비안 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영국에서 잘 나가는 배우였고 그의 추천으로 비비안 리는 점점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둘 다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영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비비안 리는 파렴치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는 아이러니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스캔들 덕분에 그녀의 사진이 할리우드까지 날아간 것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프로듀서들은 스캔들에 휘말린 그녀의 사진을 보고 바로 저 눈빛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비비안 리는 마지막 오디션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칼렛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리우드에 도착한 그녀는 수백 명의 배우들을 제치고 스칼렛 역할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촬영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죠. 당시 이 영화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큰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촬영은 매일 14시간씩 진행되었고 비비안 리는 무려 125벌의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영국 출신이었기에 남부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죠. 매일 밤 사투리 코치와 연습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완벽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한 장면을 무려 65번이나 다시 찍으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열정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비비안 리는 단숨에 할리우드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그녀의 정신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렌스 올리비에와의 불륜 스캔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첫 결혼에서 낳은 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지금 연기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촬영이 끝난 후 그녀가 일기장에 남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찬란한 순간에는
미래의 어둠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비안 리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여신으로 추앙받았고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던 날 그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광의 시작인지 아니면 비극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비비안 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가 연기했던 작품들처럼 드라마틱한 굴곡을 겪게 됩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스타에서 정신질환과 싸우는 비극적 인물로의 변화. 그것은 마치 운명의 아이러니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죠. 로렌스 올리비에가 훗날 회고록에 남긴 말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성공 이후 비비안 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죠. 1940년 마침내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할리우드의 드림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영국 연극계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한 쌍이에요. 무대 위에서도 인생에서도. 비비안 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죠. 그들은 무대 위에서는 완벽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비비안 리는 안나 카레니나 촬영 중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밤새 대사를 외우고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는 와중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나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요.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진짜 나인 것 같다가도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그녀의 기이한 행동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장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이 잦아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심각한 양극성 장애의 징후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945년 비비안 리는 두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정신적 붕괴를 겪는 블랑시 디부아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실제 삶과 믿기 힘들 정도로 겹쳐지기 시작했죠. 나는 늘 낯선 이의 친절에 의지해왔어요. 이것은 영화 속 블랑시의 대사였지만 마치 비비안 리 자신의 독백처럼 들렸습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블랑시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적 붕괴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촬영장에서 갑자기 실종된 비비안 리를 스태프들이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한 곳은 세트장 구석진 곳이었죠. 그녀는 그곳에서 블랑시처럼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기인지 현실인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 비비안 리는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촬영을 마쳤고 이 영화로 두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가장 찬란한 연기적 성취는 그녀의 정신적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었죠.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비안 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을 보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연기 연습을 하다가 또 때로는 몇 주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아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내가 겪어본 그 어떤 비극적인 연기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1953년 비비안 리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유산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정신건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고 그녀는 완전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아기, 나의 예술, 모든 것이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비비안 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거나 낯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스칼렛 오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때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곤 했습니다. 1958년 마침내 로렌스 올리비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올리비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비안 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침묵했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연기하는 또 하나의 장면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혼 후 비비안 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찬란한 스타가 아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되었죠. 때때로 그녀는 혼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스칼렛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나는 이제 스칼렛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1960년 이혼 후 처음으로 무대에 복귀한 비비안 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말 그녀는 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결핵은 여전히 치명적인 병이었고 특히 그녀처럼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했죠. 내 폐는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녀는 연극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완전한 휴식을 권고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더욱 깊이 연구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61년 그녀는 브로드웨이 무대에 복귀합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토바리치라는 작품에서 망명한 러시아 공작 부인 역할로 말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러니해요. 나는 지금 망명자를 연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 영혼도 오래전부터 망명 중이었는지도 모르죠. 이 작품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비안 리가 돌아왔다며 열광했고 관객들은 그녀의 변신에 감동했죠.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전성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1963년 비비안 리는 또다시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죠. 그녀는 완전히 망상 상태에 빠져 자신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스칼렛이 되고 때로는 블랑시가 되고 때로는 엠마 해밀턴이 돼요. 하지만 정작 비비안 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시기에 그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남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촬영 당시 그녀는 이미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증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연기를 위한 열정이라고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칼렛을 연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스칼렛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서서히 파괴했죠. 1964년 비비안 리는 마지막 영화가 될 배 위의 여인을 촬영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고 정신적 방황을 겪는 여인을 연기했는데 이것이 마치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도 같았죠. 촬영 중에 그녀는 또다시 결핵이 재발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녀의 연기 인생의 마지막 빛나는 순간을 선사했죠. 이제 나는 알아요. 진정한 예술가는 고통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됐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예술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읊었고 때로는 혼자서 극중대사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그녀의 오랜 친구인 배우 존 메리베일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비비안 리는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때로는 비극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그녀가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비안 리는 폐결핵이 악화되어 영면에 들었습니다. 향년 53세였죠. 소식을 들은 로렌스 올리비에는 즉시 런던으로 달려왔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비비안은 끝까지 아름다웠어요. 마치 무대 위의 여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비극은 너무나 완벽한 연기를 했기에 아무도 그녀의 진짜 고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비안 리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언론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의 모든 극장은 그날 밤 조명을 끄고 1분간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 찬란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알게 되었죠.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해 내 영혼을 내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 일기장에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때로는 가장 큰 비극이 가장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내죠. 2021년 비비안 리의 유품이 경매에 나왔을 때 한 영화 평론가가 남긴 말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본의 여백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연기 연구 흔적이 남아있었죠. 스칼렛의 웃음소리는 바람소리처럼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그 눈빛은 폭풍우처럼 격렬해야 해. 이런 메모들은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메모들이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되었다는 점이었죠. 196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비운의 스타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작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연기 방식이 현대 배우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케이트 블란쳇, 나탈리 포트만 등 현대의 유명 배우들은 비비안 리의 연기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비비안 리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 최초의 배우였어요.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한 말입니다. 실제의 비비안 리의 방식은 현대의 메소드 연기의 선구자적 형태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력 기록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 겪었던 증상들은 전형적인 양극성 장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례는 예술가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비비안 리가 현대에 살아있다면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2015년 한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의 제목입니다. 이 논문은 예술적 성취와 정신건강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비비안 리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죠. 2020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옛집 다락방에서 미공개 일기장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너무 강렬하게 살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술이니까요. 이 발견은 그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감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할리우드의 비극을 넘어 예술과 삶, 열정과 고통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2023년 그녀의 생애를 다룬 새로운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영화가 그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술가의 고통을 로맨틱하게 미화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요. 이것은 비비안 리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젊은 배우들이 그녀의 연기를 연구하고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경계의 교훈을 동시에 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비비안 리는 떠났지만 그녀의 예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예술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연기란 무엇일까요? 예술가의 고통은 필연적인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비안 리가 우리에게 이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연기했던 스칼렛 오하라의 마지막 대사처럼 말이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니까.